자,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IBK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박근영 부장님. 운동하시죠? 네, 운동하죠. 어떤 운동하시죠? 골프도 하고요. 네. 엘보를 많이 씁니다. 아, 엘보만 있으면 무조건 네. 히트맨 스포츠 크림입니다. 네, 마일드와 핫이 있습니다. 뭐 저는 핫으로 하겠습니다. 핫으로 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 핫, 그리고 우리 강 프로님은 마일드로 한번 부드럽게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드러운 운동을 하니까요, 이렇게. 네. 여러분도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뭐 요즘 테니스다, 뭐 골프다, 탁구다 여러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근육이 뭉치거나 뻐근하고 뭐 이럴 때는 히트맨 스포츠 크림과 함께 시원하게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까먹지 말고 꼭 가져가세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증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네, 뭐 미국의 2분기 GDP 마이너스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올랐죠. 뭐 그 부분은 살짝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한국 증시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살짝 좀 더 올라오면서 연준의 긴축 강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것이 반영되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18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양시장 현물 매도 그리고 선물 매수로 출발을 했고 기관은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 출발, 그러니까 정반대의 포지션을 가지고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9시 2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중심의 현물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도 매수세 전환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상승 섹터가 이제 우세한 가운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가 오늘도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전일 이제 미국의 481조 원의 규모의 기후 위기 대응 법안 합의 소식 영향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서비스 업종, 증권이라든지 운수창고, 화학, 철강 등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하면서 지수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칩4 동맹 변수 우려와 그다음에 인텔 관련된 실적 부진도 영향이 좀 있었고요. 오전 외국인들은 뭐 네이버를 중심으로 인터넷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업종 위주의 제한적인 매수가 유입됐는데 장중 2,450포인트를 저점으로 지루하게 횡보를 하던 시장이 점심때쯤 뭐 12시 반경에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세로 전환했던 시기고요. 이 시간에 오전장을 끝낸 이제 중국 쪽의 장을 보니까 홍콩 항생테크 지수가 마이너스 5.8%로 급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네. 이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과 수급 변수도 코스피 탄력을 다소 제한하는 모습이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106포인트 초반대로 낮아지긴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왔다 갔다 반복을 했고요.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면서 또 시장의 반등을 제한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전적으로 뭐 시장이 국내에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코스피의 탄력에 대한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증시의 부진이라든지 제한적인 거래 대금 속에서 순환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8월 1일 날 발표 예정인 한국의 수출입 지표라든지 네. 무역 수지 적자 결과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수출입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수치가 될 테니까요. 이것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재미있는 게 이제 그 5월, 6월에 미국 증시가 죽을 때 중국이 이제 선방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7월은 정반대로 가는데 이 디커플링 현상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을 때 소비 진작이나 굉장히 시장 부양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내면서 사실은 슈팅이 나갔죠. 그쵸. 그때 당시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면서 중국 시장만 상당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많이 오른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약간의 금리 인하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이 좀 더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최근에 금리 부분은 사실 좀 건드리지 않고 약간 정책적으로 약간 주춤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 반등 이후에 많이 빠져있던 뭐 미국이라든지 뭐 국내 증시에 대한 수급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조금은 안도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75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벤트가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에서는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좀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뭐 어느 그 정도. 부분은 뭐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요. 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중국 시장의 반등세가 워낙 먼저 강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 약간의 반등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마이크에다 얘기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마이크.
자, 그리고 이벤트들 일정들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네, 뭐 한국 시간 금요일 날 오늘 9시 반에 이제 미국의 6월 근원 소비 지출, 그러니까 개인 관련된 소비 지출이 PC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전치가 YY 4.7% 정도였는데요. 뭐 비슷한 전망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지난 5월에 5.4% 고점 이후에 3개월 연속 좀 둔화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조금은 변수로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 여기에 먹는 거랑 기름이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되죠?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개인 소비 지출은 뭐 포함이 되는 근원인 그런 부분들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네. 좀 중요한 지표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음흠. 이것들을 한번 체크를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뭐 점도표? 신용증권에서 아침에 이제 코멘트를 하나 낸 게 있어서 네. 갖고 왔는데요. 표를 하나 먼저 띄워주시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FOMC 관련된 점도표와 그다음에 시장이 바라보는 점도표의 차이인데요. 이게 뭐 점으로 돼 있으니까 되게 좀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실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점으로 땡땡땡땡 되는 게 이제 가운데 게 이제 중간값이거든요. 중간값.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분홍빛으로 보여 있는 이 선들이 FOMC의 어떤 중간값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2022년, 23년 넘어가면서 대부분 이제 그 금리가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이제 FOMC 쪽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FOMC 점도표에 나타난 금리 궤적을 이제 분홍색으로 나타낸 거고요. 현재 FF 선물장의 예상값은 이제 검은색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 마켓에서 보는 금리의 현상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2022년 연말로 가면 갈수록 금리를 내리고 2023년까지 쭉 내린다고 볼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분홍색과 검은색의 금리의 갭도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갭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FOMC보다 훨씬 더 금리가 빠르게 그리고 많이 내려갈 것으로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검은색 그 선은 항상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는데 시장이 현재 베팅의 연준의 긴축이 오래 지속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표인데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도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을 좀 네. 주고 있는 어떤 모습이다 보고 있는데 근데 일부 이제 IB들은 이 너무 이제 지금 시장을 베팅하면 안 된다. 이게 약간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많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심리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 또 일부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 중심으로 급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FOMC에서 찍은 점도표보다는 시장이 더 낮은 걸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더 낮은 수준의 금리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둘 다 22년 말부터 내려간다라는 건 똑같네요, 그죠? 네,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뭐 22년 말부터 내려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3년 되면서 조금 빠르면은 23년 한 2분기 정도.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중립 금리가 3.5 정도로 제시가 됐는데 현재 페드에서 보는 금리가 한 3.3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니까 시장이 먼저 예측했던 3.5 정도 수준 이하로 이제 이야기 될 것 같고요. 최종 금리가 3.8로 예상이 됐는데 네. 3.8까지 못 갈 가능성은 좀 더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뭐 신재생 쪽이 여전히 강력하군요. 네, 뭐 오늘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법안 때문에 그러한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그 가정용 태양 전지판이라든지 가정용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선런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30% 가까이 폭등세를 보였고요. 선노바 에너지 같은 경우와 어레이 테크놀로지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FTC 솔라 그다음에 맥세온 솔라 이런 등도 20%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법안과 관련된 효력을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업체들이 연이어서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하나솔루션도 당연히 이제 어제 20% 이상 급등세가 나왔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전일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단이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도 태양광 업체들이 2분기 호실적을 똑같이 나타냈기 때문에 호실
실적에 따른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풍력 수요 같은 경우는 24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또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와 달리 이제 대형 인프라 투자는 풍력 수요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루프탑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이면 설치가 되는데요. 풍력은 한 3, 4년 정도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볼 수 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풍력 타워를 제외한 터빈의 주요 원재료도 아연과 구리가 있는데 아연은 53%, 구리가 32% 정도 원재료인데 원재료가 지난 4월 고점 대비 약 30% 이상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 풍력도 이제 신재생 쪽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볼 수 있는데요.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발전 단가를 나타내는 표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태양광이 가장 지금 발전 단가 부분에서는 설치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단가도 낮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빠르게 태양광 쪽에 먼저 주목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풍력이라든지 그 위로 가면 뭐 석탄, 원자력, 가스 이렇게 단가 부분에 이기는데 역시 이제 태양광 쪽이 가장 좀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뭐 태양광, OCI, 하나솔루션 등등, 현대에너지솔루션 등등 태양광 쪽이 상당히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 네. 그러면은 신재생보다 원자력이나 석탄이 더 비싸다는 건가요? 그럼? 단가가 이제 최근에 신재생 쪽이 많이 내려왔죠. 네, 네, 예. 네. 경제성도 이제 확보하게 되는 신재생 여기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역시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인상 속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형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카카오가 오늘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이버가 5% 가까이 올랐네요. 네, 네이버는 오늘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많이 샀던 뭐 상위 종목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는 뭐 2분기 들어서 온라인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뭐 광고 경기 역시 회복세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 까닭 때문에 다소 조금은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력 사업인 서치 플랫폼이라든지 커머스 부분의 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와 19% 성장에 그치니까 생각보다 성장세가 사실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 주요 비용들이 2분기에도 부담이 좀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보자는 아직까지는 그런 스탠스가 되게 많은데요. DB금융투자 관련된 이쪽에 리포트를 하나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표를 띄워주시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의 거래액 성장률 추이를 나타내는데 확연하게 지금 보고 있으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네이버나 쿠팡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성장률이 뭐 제로에 가깝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최근에 성장률의 둔화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도 좀 실질적으로 주가들이 움직이지 못했던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화되는 요건 속에서 많이 빠진 섹터 그리고 공매도가 많이 있었던 섹터 중심으로 조금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난 점에서는 아마 지금적인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 이런 수급적인 구간에 일단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펀다멘털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저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기술적으로 지금 뭐 당장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본격적으로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일정 부분 리바운딩이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기 뭐 경기 침체, 리오프닝 이런 거랑 좀 맞물려 있나요? 실제 지금 온라인 쪽보다는 오프라인 쪽에 어떤 그 최근에 많이 빠졌던 쪽에서 좀 어느 정도 회복 구간이 좀 더 나타나는 어떤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 쪽의 어떤 그런 뭐 물론 네이버나 쿠팡 이외에도 다른 온라인 쪽 사업들이 대부분 다 최근에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은 최근에 국내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오프라인 쪽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쪽 그러니까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 쪽에 백화점 오프라인 이런데요. 구간, 네. 백화점 네. 쪽에 어떤 성장 구간이 다시 좀 리바운딩이 확실히 나왔다는 점에서는 그런 쪽에 주가에 대한 상승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화장품 섹터입니다. 지금 전일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실적이 쇼크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전반적인 그 화장품 섹터 자체는 지금 조금은 부정적인 뭐 어떤 센티가 굉장히 아직은 많습니다. 근데 오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LG생활건강이 실적 발표에 의해 주가가 오늘 양호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작년 하반기에 주가를 끌어내렸던 것
것도 면세 이슈가 있었고요.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도 결국 이제 면세 사업부의 이슈가 있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면세 사업부는 고정비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양호한 채널인데요. 면세 쪽은 잘 나올 때는 이익률이 3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화장품 전체 평균의 이익률은 20% 정도 수준의 이제 구가를 평균을 할 수 있는데 이 면세 쪽이 30%니까 면세 쪽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마진 채널의 마진이 예상보다 많이 빠지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전사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쇼크를 기록할 수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온다면 상당히 좋아지는데 이 1분기 이후에 2분기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인 면세 채널의 이 분위기가 상당히 2분기부터 굉장히 좋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네. 표를 보여주시면 그게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를 보면 이 작년에는 당연히 이제 그 국내 면세 사업 내에서 화장품 매출 비중이 국산 비중 추정이 상당히 작년에 하반기는 높았습니다만 올해 1분기에 완전히 이제 무너졌었죠. 네. 근데 이게 1분기 대비 2분기로 들어오면서 국산 화장품 비중도 한 2에서 3%포인트 이제 QOQ로 추정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좋아지는 회복 국면에 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의 면세 산업에 대한 정책이 유심히 봐야 되겠지만 2분기와 유사한 스텝으로 이제 3분기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조금 더 뒷받침되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 면세 사업이 조금 더 회복되면서 결국은 최근에 위안화 달러 관련된 환율 부분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위안화 강세가 좀 더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중국의 따이공의 구매력이 상승되고 그다음에 면세 채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어떤 환경이 될 수 있다. 거기에서 LG생활건강의 면세 매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조금은 리바운딩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22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인데 이게 사드 시기 때보다 훨씬 더 밸류가 낮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LG생활건강의 바닥 찾기가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PER 22배를 과거처럼 똑같이 줄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성장이 높았으니까 그렇죠. 더 높았죠. 네. 성장성이 상당히 구가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3, 40배 받다가 22배 나오니까 조금 네. 뭐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같이 성장률이 완전히 이제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22배가 뭐 그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그런 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주식을 위해서 출장을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정말 공항과 비행기와 면세점에다 미어 터지더라고요. 확실히. 미어 터질 정도요? 네, 엄청납니다. 네. 어. 저 1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텅텅 비었거든요, 공항이. 야, 근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에너지 발전 단가 관련해서 그래프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가스나 원자력이 가장 비싸고 석탄, 풍력, 태양광 순으로 싸게 나와서 발전 단가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 아무리 풍력이랑 저도 이게 좀 놀랐어요. 태양광이 네. 낮아진다고 해도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을 보셔야 되냐면 저도 이제 지금 찾아본 겁니다만 LCOE라고 그래서 그게 뭐죠? 이거는 이제 균등화된 에너지 발전 단가, 균등화 발전 원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발전소를 짓는 원가, 또 운영비, 발전소 해체 비용까지 다 더한 다음에 고정 비용이네요.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짓는데 해체하는데 뭐 리스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더한 다음에 이 발전소가 평생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안 발전할 수 있는 전기량을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에너지 발전 단가랑은 조금 이제 개념이 좀 다르고요.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에 짓는 데라든지 아니면 해체하는데 혹은 뭐 무지하게 많이 폐기물 들죠. 같은 거 관련해서 이제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해서 나오는 발전 단가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패널 같은 거 이제 하는데 별로 돈이 안 드니까 이제 저렇게 단가가 뭐 낮은 아무래도 거군요. 예 그런 네. 것들이 좀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것도 실제로 나중에 태양광이 발전하는 그 실질적인 전기라든지 뭐 풍력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발전해 놓은 그것들을 이제 비교한다면 어쩌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약간 뭐 수치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중요한 건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비용이 점점 비교 우위, 경쟁력을 좀 갖고 있다. 요거만큼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 표에 나와 있는 LCOE 이걸 정확하게 보셨네요. LCOE. 예, 그 네. 부분 정확하게 보시고 지금
설명을 주셨고요. 네. 이 그리드 페리티라 그래서 이제 이게 단가에 대한 기준 균등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태양광 쪽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뭐 경쟁력은 있고 또 빨리 좀 뭔가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네네.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독일 쪽에 원전이 17개가 폐쇄되고 3개가 남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녹색당과 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전을 탈원전으로 가면서 원전을 이제 폐기했는데 3개가 남은 원전도 독일이 지금 전체 전기의 10%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포기하기엔 상당히 독일도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프랑스나 딴 쪽은 또 원전에 대한 투자를 더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신재생과 그때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이 간다고 해서 전통적인 어떤 산업이 다 죽는다 이렇게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힘들고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독일 쪽이 지금 그게 2011년에 사실 원래 메아키리 그거를 결정한 거거든요. 후쿠시마 후에. 그래서 걔네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민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 원전 없애는 거 맞지? 맞지 않는데 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전을 없애는 걸 다시 백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대신 2045년인가 2050년까지 석탄을 없앤다고 했어요. 그 석탄 발전은 그거는 이제 좀 뒤로 좀 물러난 것 같습니다. 네. 석탄이 이제 워낙 탄소 배출이 이런 게 많긴 많은데 네. 지금 당장 급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미뤘다 이거죠. 지금 모든 걸 러시아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네. 위험하다는 거 이번에 확실히 좀 배웠을 겁니다. 에너지 안보 네. 문제 관련해서도 뭐 네. 그런 결정을 좀 내린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이폰 관련주 테마가 좀 오늘도 움직였습니까? 네, 역시 뭐 LG에너텍 등을 포함한 회사들이 어제도 괜찮았는데 역시 애플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지금 팀쿡 CEO가 이제 2분기가 견주어서 3분기에 매출이 가속될 것이다. 당연히 신작이 나오니까요. 신제품이 나오니까 3분기가 좋을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KB증권 쪽에서는 이제 아이폰 14 초도 물량이 아마 아이폰 13보다도 15% 증가해서 나올 것이다. 상당히 좋게 수요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7월 21일 해외 언론 보도를 조금 찾아보니까요. 폭스콘이 올해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생산을 앞두고 지난해 아이폰 13 대비 채용 규모를 50% 늘렸다. 그리고 생산직 직원 영입을 위해서 매주 인센티브 지급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중국 최대 아이폰 생산지인 정저우 공장에 일평균 50만 대 아이폰 생산하고 90개 생산 라인 보유하고 있는 이 공장에서는 7월 17일부터 인당 최대 1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94만 원을 주당 경료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선전 공장에서도 인당 5,280위안 102만 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되니까 이만큼 이제 인력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뽑고 있는 거고요. 지난해 아이폰 13 생산을 앞둔 시점과 비교할 때 채용 시기는 1개월 정도 당겨졌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지급액도 한 40에서 50% 정도 증가된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폰 14에 대한 초기 수요를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이폰 매번 뉴스에는 혁신이 사라진 아이폰 뭐 이번에 디자인 뭐가 달라졌나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매 나올 때마다 신기록을 그죠? 네.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 자, 그리고 건설 쪽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있었군요. 네, 뭐 우크라이나 건설 기기에 관련된 이슈가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증권에서 보고서를 참 재밌게 썼더라고요. 네. 그 내용은 어떠냐면 최근 시장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이름의 어떤 그 섹터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지만 전쟁의 흐름에 따라 러시아 재건주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참 재밌는 러시아 거잖아요. 재건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두 가지 모드를 염두에 두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영토의 수복이 이루어진다면은 기존의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되찾지 못하고 휴전이나 종전이 중간에 그냥 될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노출도가 있는 기업에 주목을 오히려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이거는 거죠. 아이디어네. 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는 하나증권에서는 두산밥켓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이 세 종목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극단적으로 한국이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등록되면서 러시아가 이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수혜를 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면은 뭐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두산밥캡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 세 종목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도 좀 재밌는 아이디어로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친구들도 최근에 많이 반등을 하고 많이 올랐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건설기계 쪽이 대부분 다 뭐 재건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꽤 많았고요. 그런 종목들도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참 하나의 다른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재건주. 네. 네, 자 그리고 컨텐츠
네. 뭐 우영우 역시 이제 우영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여전히 그래요? 네. 그 표를 띄워주시면 시청률 관련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원래 우영우가 첫 방영 때 0.9% 시청률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7월 14일 기준에 이제 9.569%에서 쭉쭉 올라와서 이제 거의 16%의 언저리에 달하는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가 7월 28일 기준으로 살짝 이제 쉬어가는, 그러니까 살짝 16% 언더에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OTT 순위 집계 사이트의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은 케이블 채널 ENA 수목극인 이제 이상원 변호사 우영우가 전일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분 3위에 올랐다 전해집니다. 대단하네. 최근에 최고 순위였던 게 5위였기 때문에 두 단계를 더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 2위인 미국 드라마인 기묘한 이야기, 그다음에 버진 리버 시즌 4에 이어서 이름을 올렸다고 하니까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근데 총 53개국 그 중에서 2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9위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톱 10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표들은 릴슨 코리아에서 나온 이제 그 관련된 그 방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버키 스튜디오나 펜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CJ E&M, 뮤직 스튜디오, SMCNC, 대원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또 약간 웹툰 관련 쪽도 상당히 좀 주가들이 상당히 좀 의외로 약간 틈새에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는 주연 배우인 박은빈 씨 소속사 나무엑서스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영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또 움직임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가 오늘 조금 급등을 나타냈는데요. 이 37억 규모의 웹툰 콘텐츠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 다우키움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다우데이터가 키다리 스튜디오 지분을 계속적으로 일부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우데이터가 키다리 스튜디오가 일본 기가툰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공시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최근까지 쭉 주식을 일부 매입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시세 차익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위한 매입보다는 다소 조금은 그룹사 계열사가 지분 확대를 하면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우기술이 올 초 자회사인 키다리 ENT를 키다리 스튜디오에 흡수 합병시키는 이런 이벤트도 했기 때문에 지분 확대에 나선 바가 있어서 지분 확보가 목적이 이제 약간의 어떤 경영권 방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속내는 알 수 없죠. 속내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벤트가 맞물리면서 키다리 스튜디오도 오늘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네. 여기는 근데 웹툰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저는 통상적으로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이런 데를 아는데. 여기는 일단 그 퍼블리싱이나 이런 것들 하겠죠. 그리고 또 작가들이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이야기들이 의외로 이제 종목들이 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대우 미디어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좀 컨텐츠 쪽이 활발하게 종목별로 움직이는 모습도 좀 보인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웹툰 시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졌더라고요. 저도 웹툰 하시는, 그러니까 IP 갖고 있는 몇몇 분들을 좀 만나뵀는데, 네.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개인 그냥 웹툰 작가겠거니 생각했다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인 걸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 통해서 혹은 카카오 통해서도 이제 많이 판매를 하시지만 그 말고도 굉장히 채널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루에도 50개가만 나오잖아요. 네이버 같은데.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우영우도 웹툰으로 제작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네이버에서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네. 조금 영향을 좀 미쳤죠. 예전엔 무조건 이제 웹툰에서 잘 되면 그걸 갖다가 영화도 만들고 그걸로 드라마도 만들고 웹 드라마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드라마 먼저 나왔다가 그게 이제 웹툰으로도 가고 혹은 웹 소설로도 가고 근데 시장이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컨텐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웹 소설, 웹툰 쪽으로는 거의 압도적이더만요. 탑이겠죠, 그죠? 네. 그래갖고 이쪽에는 좀 한번 실제로 재밌어요. 저도 거의 웹툰 중독자니까. 그래요? 네. 뭐가 잘 나가요? 요즘요. 그래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기억은 안 나요. 수십 개를 동시에 보고 있어가지고. 네, 이상한 거 보는 건 아니죠? 저는 네이버 다음. 네. 아니 다음을 안 보고 네이버에서 건전한 웹툰을 보고 있죠. 그렇죠. 네. 땀 많이 흘리지 않습니다. 네? 네. 숨쉬기 운동. 네네. 다음은 이제 방산 쪽 보겠습니다. 네, 저는 웹툰을 안 봅니다. 그 방산 쪽은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죠.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업 재편 전을 보면은 주 한화에 이제 방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사업 재편 후에는 이 방산 부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내에는 이제 하나 디펜스도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봐서 뭐 전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뭐 노란색으로 1, 2, 3, 4, 5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보면은 안 보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네. 되게 큰 걸로 아래 위로 갖고 왔는데 지금 띄워주신 거를 좌우로 띄워주셔가지고 더 작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모멘텀은 뭐예요 여기? 글로벌 모멘텀 방산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쓴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저쪽 모멘텀이라는 회사가 뭐 정밀 기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조금 이제 네. 확대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떼면은 이제 보이죠, 그죠? 예, 떼면은 보입니다. 저기 그래서 전이고요. 예, 그죠? 원래 이제 전. 하나 그룹이 이제 글로벌 뭐 모멘텀 방산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1, 2, 3, 4, 5번으로 지금 돼 있죠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이제 사업 재편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가 이제 순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보시면은 좀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그 한화가 방산 사업부를 분할해서 방산 사업부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매각을 했고요. 한화 건설을 이제 한화가 이제 흡수 합병합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한화 정밀 기계를 갖고 와서 주 하나로 이제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 디펜스를 흡수 합병하고요. 향후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방산을 또 합병하게 되면 한화의 방산 사업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집중하게 되는 구조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한화의 방산 사업을 한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에어로스페이스로 집중한다. 온다. 네. 그리고 주 하나는 기계와 건설 사업을 메인으로 영위하고 한화생명의 대주주가 된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표는 아마 하나그룹에서 아마 내준 표일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은 뉴스를 찾아보니까 표가 나와 있어서 갖고 왔는데 네. 저 표를 아마 하나그룹에서 아마 내준 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쉽게 생각하면 주 하나 이제 전체적인 하나그룹의 방산 사업을 에어로스페이스로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 하나는 기계나 건설 사업을 메인으로 영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 다올투자증권에서 이제 최강식 연구원이 올려준 이제 표인데요. 하나 디펜스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방산 쪽에. 그래서 이 표를 가져오면 역시 이제 하나 디펜스 쪽에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올려지고 있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 디펜스가 OPM이 이게 한 5%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매출 규모가 이제 점점점 올라오는데 OPM이 굉장히 많이 더블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신규 계약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마진율이 좋은 계약이 굉장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출도 올라오면서 OPM, 영업이익 마진율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여주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밸류가 싼 건 아닙니다. 분명히 최근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하긴 하지만 상당히 조금은 올라오는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주가들이 실적단으로 주가가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폴란드 관련된 계약 성사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그러면 세론 뉴스가 돼야 되니까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약 성사가 아마 추가적인 다른 나라의 어떤 성사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있는데요. 그 올해 말 기종을 선정하는 노르웨이 차기 전차 사업도 17억 달러 규모가 있고요. 호주의 차기 장갑차 선정 프로젝트도 50억에서 75억 달러까지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의 FA50 경공격기도 이게 이제 한 17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가 수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산 산업들이 별로 많이 조정을 안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좀 더 편하게 이야기됩니다. 그 2021년 수출, 무기 수출 규모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10위 정도 규모입니다. 10위. 그러니까 탑10에 든 거죠. 탑10에 드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한국의 방위 산업품 수출 추이가 2010년도부터 쭉 그러니까 2020년도입니다. 아마 저 표를 보니까 오른쪽에 그러니까 19, 20, 21이겠죠. 그렇죠. 아마도? 20, 네. 21일인데 아마 이게 아마 어떤 기자분이 이 표를 만들면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19 다음에 20, 21일로 보이고요. 그부터 한 20년도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방산 수출 추이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 이게 보이죠. 네네. 더군다나 폴란드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이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라든지 노르웨이,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이렇게 새로운 어떤 수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주가 부분들이 아직도 조금은 견조하게 네.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이제 매출액이 2배가 되고 OPM이 2배가 되면 사실 영업이익이 4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엄청난 거죠, 이게 보면. 그렇죠. 네. 예, 그 효과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방산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싼 편이 아니에요. 거의 뭐 30배 가까운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도 영업이익이 4배가 되면은 30이 네. 8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이제 네. 또 싸지는 거죠. 네, 그 성장성 네. 때문에 꾸역꾸역 이제 주가가 안 빠지고 아직도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한화 그림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크게 이제 세 덩이 정도로 나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기사도 찾아보고 하니까 결국 이제 승계 작업이 아마 이 기업 구조 개편에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장남이 김동관 사장이죠. 그래 하나솔루션 사장이 뭐 에너지 화학 계열을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 같고 차남인 김동원 생명 부사장이 이제 금융 계열을 쭉 가져가는 것 같고 삼남인 누구죠? 무슨 김동선인가요? 그 상무가 리조트랑 뭐 호텔 뭐 이쪽으로 아마 건설 이런 쪽으로 이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다 상속 이슈군요. 저렇게 구조 조정하고 뭐 자회사 여기저기 붙이고 하는 거는. 뭐 그것을 배제하고 얘기하기는 아마 이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그 승계를 배제하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그렇긴 있을 것 해요. 네. 같습니다. 네. 여튼 그렇게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아마 조금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음반 엔터 쪽으로도 좀 조사를 해오셨군요. 네, 사진 띄워주시죠. 띄워주시면 그 애플 뮤직 탑 10 인기 비디오 차트에서 1위부터 6위가 에이? 하이브의 뉴진스입니다. 어디예요, 저게? 애플 뮤직 탑 10. 애플 뮤직에서? 예, 인기 비디오 뮤직비디오 순위 차트에서 1위부터 6위까지를 모두가 이제 뉴진스가 저거 석권하고 있죠. 저럴 수가 있나? 저 애플 이런 한국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인가요, 저게? 아마 한국인 걸로 알고 있죠?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저희가 뭐 이게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이 하이브의 뉴진스의 그 데뷔 앨범 선주문이 사흘 만에 44만 장 정도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뉴진스 그룹은 사실은 뭐 나이대로 봐서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더라고요. 14살에서 18살 정도 사이에 그 멤버인데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데뷔 앨범이 예약 판매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뭐 올해 데뷔한 걸그룹 중에서 아마 선주문에서는 최다 선주문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좀 핫하다. 그래서 여기를 프로듀싱하고 이제 기획한 분이 미니진이라는 분인가요? 그분이 네. 상당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SM 쪽에 상당히 많은 그룹들을 실질적으로 다 히트를 시킨 어떤 그런 좀 능력을 보여줬던 분이 이제 이걸 기획하고 이 걸그룹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멤버들의 사진으로 꾸몄던 핀업북이라든지 포토카드, 그 다음에 CD를 원형 가방에 담은 독특한 구성의 뉴진스 백 버전이 있는데 이게 26일에 전량 매진 다 끝났다 그러고요. 뉴진스의 데뷔 앨범 뉴진스 같은 경우는 8월 8일 정식 발매가 되고 음원은 8월 1일 오후 6시에 공개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뉴진스의 전용 소통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포닝이라는 게 있는데 뉴진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멤버 한 명의 매일매일 사진과 영상을 대량 공개하면서 팬심을 굉장히 끌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어떤 걸그룹이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신인 걸그룹들의 어떤 그룹들의 앨범 판매량이 가속화되면서 그 BTS나 블랙핑크가 한 5년 만에 돌파한 앨범당 100만 장 판매가 상당히 빨라진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엔하이픈이 1년, 에스파가 2년 만에 기록했는데 네. 뉴진스 같은 경우는 에스파보다 더 빠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원 판매 매출 추이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표를 보면 더 쉽습니다. 4대 기획사 합산해서 음원 매출 판매 그리고 음반 매출 추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음원 매출 추이는 5년간 연장 전체적으로 353% 성장했고 음반 매출 추이는 5년간 654% 성장하니까 실제 정말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저게 근데 진짜 네. 그 실제로 그 CD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음반 네. 매출은 실제 CD를 사는 거고요. CD는 사는데 CD 플레이어가 없어. 저도 없어요, 당연히. 예, 요즘에 CD 플레이어가 어디 있어? 그럼 CD를 사서 바라보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네. CD도 사서 CD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포토카드 같은 게 아.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뭐죠? 그 우리
띠부실 같은 그런 것들을 모으듯이 네네. 이 CD를 사야만이 있는 포토카드들이 있나 봐요. 네. 밖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 CD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는 거죠. CD는 듣지 않지만 이제 그 포토카를 위해서 사는 거군요. 이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CD 내에 있는 포토카드를 또 모으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해요. 팬덤들이. 그래서 CD까지도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 앨범을 이제 그렇게 판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로 이제 순위 집계 같은 거 할 때 앨범 판매량이 또 들어가거든요. 아, 네네. 예, 근데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앨범을 실물로는 잘 안 사잖아요. 의미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저렇게 포토카드라든지 뭐 이렇게 끼워서 같이 하면 어쨌든 앨범이 많이 팔린단 말이죠. 그리고 뭐 플러스 팬심 뭐 등급이겠죠 아마.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좀 글로벌하게 좀 순위라든지 뭐 이런 거에 플러스가 되는 측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근데 상상해 봅니다. 저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요. 새로운 청바지라는 거잖아요. 그럼 네. 맞나요? 네네. 맞죠. 그러니까 네. 청바지가 이제 늘 편하게 아하. 그리고 언제든지 그냥 할 수 있는 어떤 뭐 신바지. 입을 수 네. 있는 뭐 그런 바지니까 되게 가깝게 편하게 항상 늘 가까이 있다 이런 뜻으로 아마 지었다고 이야기 들리거든요. 깊은 뜻도 있군요, 그게. 네, 네. 그래서 뉴 진스라는 걸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아. 말씀드렸듯이 이제 CD를 누가 듣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가 이제 모 상장사에 예전에 이제 이런 관련된 컨텐츠 쪽 굿즈를 만드는 쪽에 한번 가서 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뭐 상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D처럼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그걸 열면 이렇게 가운데로 열리거든요. 열면은 화면이 나오고 화면에 뮤직비디오가 나와요. 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한 서너 개 정도 담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CD 북처럼 됐는데 CD 북처럼 생겼는데 북을 여니까 가운데가 화면이 떠가지고 화면에서 이제 그 뮤직비디오가 한 4-5개 정도 아니면 뭐 한두 개 신곡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그게 끝나고 나면 뒤편에 이제 비하인드 영상까지 같은 게 들어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되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죠. 요즘에 CD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약간 비주얼라이징 해가지고 그런 쪽도 해서 근데 그게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디스플레이로 보이는 거니까. 네네. 이게 북인데 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조그만 디스플레이가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터치를 하면서 이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작 비하인드 같은 게 뒤에 있으니까 팬덤들한테는 그런 것들 되게 좀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소장 가치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도 제품화되는 것들이 실제로 보니 그게 단가가 굉장히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네. 그 시장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진짜 그러고 보니까 신세계는 달라. 네, 우리 예전에 그 채연 씨, 그 둘이서 뮤직비디오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혁명이었습니다. 둘이서 채연 씨. 나나나 나나나나나 쏴. 그거 몰라요? 채연.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정말 그 뮤직비디오는 역대급 역사에 남을 뮤직비디오였어요. 그 어느 세대 사람이시죠, 그분이? 됐어요. 네. 그러면 차별이다. 다음으로 이사전지 좀 볼까요? 네, 뭐 다올투자증권 보고서인데요. 지금 뭐 그냥 표를 바로 띄워주시죠. 시간상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표를 띄워주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중국 쪽에 그 EV 시장,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검은색으로 아주 왼쪽에 보시면 아주 높은 이렇게 기울기로 나타내는 게 결국 중국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제 진출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과 그다음에 이렇게 미국 쪽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이번에 관련된 그 법안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조면친 법안에 대한 어떤 의원에 의해서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렇게 유럽과 미국의 그 간극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어떤 EV 관련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량이 상당히 그 유럽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갭을 메꾸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실제 뭐 중국은 뭐 엄청나게 지금 전기차 시장의 그 MS가 한 25%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덕주. 예, 네.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전기차가 많이 깔린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의 어떤 MS 마켓쉐어가 6.7% 정도 돼서 아직까지도 엔트리급이에요. 네. 근데 전기차의 물량이 아직도 작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이번에 법안 통과가 결국은 이제 유럽 쪽 정도 수준까지는 올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현대 기아의 미국 내에 그 EV 그러니까 전기차의 마켓쉐어인데 그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현대기아 쪽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어. 그리고 또 보시겠지만 포드 같은 경우는 꺾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폭스바겐도 이제 바닥에서 기고 있고 약간 들긴 하지만 네. 폭스바겐은 아직도 좀 더 MS가 낮죠. 그러니까 그럼 미국에서 1등인가요? 현대기아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네네. 1등이죠. 음. 1등이고요. 현대기아가 이제 지금 EV 관련해서는 아마 11.6인가 한 12 정도 언저리까지 MS가 올라오니까 네. 원래 내연 기간만 보고 있으면 현대기아가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낮은데 지금 EV 쪽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법안은 20만 대를 넘게 판 회사들은 지금 보조금을 7,500달러 못 받잖아요. 근데 이 법안 때문에 20만 대 넘게 판 어떤 회사들도 이제 그걸 똑같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GM과 포드가 20만 대를 거의 넘겼거나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소비량이 이 법안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으니까 물량이 많아져서 GM과 포드의 배터리 공급 서플라이 체인에 위치한 국내 셀이나 소재 업체들이 네. 수혜도 가능하다. 이렇게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20만 대를 이렇게 해놓으면 20만 대 수량을 좀 정해놓고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이제 나머지 미국 내 이제 브랜드 가운데 GM과 포드가 이제 양대 산맥 아닙니까? 근데 테슬라만 너무나 독주하고 나머지가 좀 안 되니까 테슬라는 좀 못 받고 나머지 GM 포드가 받는 목표로 아마 원래는 저걸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미 GM 포드가 이제 그걸 다 채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역차별이 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GM 포드가 또 아마 로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0만 대 그 제한 없애자. 그럼 이제 다시 GM 포드의 전기차들이 좀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바탕이 좀 되겠죠. 물론 이제 테슬라도 많이 팔리겠지만 네, 그게 조금 약간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말씀드린 게 희한하게도 이 법안이 지금 진행되는 시기에 GM과 포드가 신모델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 법안을 좀 통과시킨 거예요. F150 아마 그게 나오는 거죠? 네, 네, 라이트닝인가?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서 조맨친 의원이 이제 그 지역이 뭐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네. 법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통과가 되는데 아무튼 GM과 포드형 배터리 공급이나 셀이나 소재가 국내 업체들도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잘해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GM 포드가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 경쟁이 더 격화될 거니까 네.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과 관련된 여러 뭐 이슈들이라든지 뭐 업종 섹터별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뭐 두 분이 뭐 이벤트를 한다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제 방송 8시 45분에 끝나는데요. 7시 7시 45분에 아, 끝나죠? 그렇죠. 7시 45분에 끝나죠. 예, 그다음에 IFC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박 부장님이랑 같이 저녁을 먹는데 예, 그 어디 가는지는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저희를 찾으시면은 예, 같이 드시는 거죠. 이렇게. 네. 보이는 데서 드세요. 보이는 데서. 예, 그렇죠. 저희가 뭐 밀실에 숨거나 그러지 않을 그러면 안 겁니다. 됩니다, 진짜. 예, 맞아요. 하여튼 근데 고민이 아무도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떨까. 저도 뭐 그거 그걸 걱정이 좀 그럴 리는 큽니다. 없습니다. 올 네. 겁니다. 예. 굉장히 고민이 되나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아무도 안 오시면 뭐 다음 주에 또 하나요? 예, 오실 때까지 하나요? 아, 그렇죠. 올 때까지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럼 2명이 3명이 되고 4명 되고. 예, 우리 강한국 작가님 그리고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저녁 식사 금요일 저녁 식사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7시 45분, 7시 한 50분쯤부터 IFC 식당가 보통 이제 지하 3층에 주로 많이 있으니까요. 아, 힌트를 주셨네 또. 예, 그쪽을 아마 잘 찾아보시면 어딘가 둘이서 엄청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슬쩍 앉으시면 알아서 밥값 계산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럼요. 네. 자, 두 분 이벤트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